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지음. 5월 22일. 사람의 일생이 일장 춘몽임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던 바이지만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도 줄곧 떠오른다네. 인간의 활동력과 탐구력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제약받고 있는 셈이란 말일세. 그런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거나 또는 인간들의 모든 활동이 목적하는 바는 결국은 갖가지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 욕망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엾은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인간의 탐구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면 만족해버리고 마는 것은 우리를 가두어두고 있는 사면의 벽에다 화려한 희망과 밝은 풍경을 그려놓고서 좋아하는 허울 좋은 체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거나 하면 빌헤름이여,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린다네.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이 내면으로 되돌아가 거기서 하나의 세계를 발견하는 거야. 그것이 또한 표현이나 생동하는 힘으로써 나타나기보다는 예감이나 막연한 욕망과 같은 것일세. 그리하여 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나의 예감 앞에 희미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나는 꿈결인 양 그 세계의 더 깊은 안쪽을 향해 미소를 짓는다네.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박식한 가정교사나 학교 선생들의 일치된 견해라네. 그런데 어른들도 실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지 위를 정처 없이 헤매면서 저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뚜렷한 목적도 없이 비스킷과 케이크 그리고 채찍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일세. 이러한 사실은 아무도 시인하려 하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거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자네가 뭐라고 대답할 건지 나는 알고 있네. 그러니 나도 기꺼이 고백하겠네. 그런 인간, 곧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별 생각도 없이 하루해를 보내며 인형을 안고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과자를 넣어둔 서랍개로 살금살금 조심스레 다가가서 마침내 벼르던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한 입 가득 털어놓고 나서 좀 더 하고 조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말일세. 또 자신의 무가치한 사업이나 자기 멋대로의 취미까지 그럴듯한 명칭을 붙이고서 그것이 인류의 행복을 위한 대사업이랍시고 버젓이 내세우는 그런 녀석들도 확실히 행복한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녀석들은 행복하단 말일세. 그러나 겸허한 마음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네. 그런 사람들은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자기네의 조그만 정원을 낙원처럼 가꾸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일이며 불행을 안고 있는 자들도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면서도 쉬지 않고 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단 1분이라도 더 오래 햇빛을 쬐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걸세.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역시 자신의 내부에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 행복한 것일세. 왜냐하면 그들 역시 일개 인간이기 때문일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비록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 몸이긴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언제나 자유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라네. 그리하여 언제든지 마음이 내키기만 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네. 5월 26일. 자네는 옛날부터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을 줄 아네. 마음에 드는 곳에 정착하여 그곳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조촐하게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그건 말일세. 그런데 여기서도 나는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장소를 찾았다네. 이 도시에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발하임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네. 비탈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가 아주 재미있네. 그 마을에서 좁은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벼랑간 골짜기 전체가 내려다 보인다네. 여기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나이에 비해 아주 애교가 있고 쾌활한 레스토랑의 안주인이 포도주, 맥주, 커피 따위를 팔고 있다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것은 2그루의 보리수 나무야. 사방으로 넓게 퍼진 나뭇가지들이 교회 앞에 조그만 광장을 덮고 있는데 그 광장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는 농가와 헛간 그리고 앞마당들이 들어서 있네. 이렇게 정답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광장은 일찍이 본 적이 없을 정도라네. 나는 레스토랑에서 조그마한 탁자와 의자를 그 광장으로 들고 나와 거기서 커피를 마시며 호메로스를 읽는다네. 맑게 갠 어느 날 오후 내가 처음으로 아주 우연히 그 보리수 그늘 아래에 찾아갔을 때 광장은 정말 고요했었네. 모두들 일을 하려 들여나가고 오직 4살쯤 된 어린 사내 아이 하나가 땅바닥에 앉아서 또 한 아이, 태어난 지 반년가량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제 무릎 사이에 앉히고 2팔로 아기를 안아 제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데 말하자면 큰 아이의 팔이 일종의 의자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었네. 그 사내 아이는 검은 눈으로 쉴 새 없이 사방을 둘러보면서도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네. 그 광경이 내 마음에 들었다네. 나는 그 맞은편에 놓여있는 쟁기에 걸터 앉아 매우 즐거운 기분으로 이 의좋은 2 형제의 모습을 스케치했네. 바로 그 곁에 생 울타리와 창고문 그리고 또 부서진 짐수레의 바퀴 등을 늘어져 있는 그대로 그 속에 그려 넣었네. 1시간쯤 지나 다 끝낸 그림을 바라보니 내 주관을 섞지 않았는데도 구도가 좋은 매우 흥미있는 그림이 되었네. 이를 계기로 앞으론 자연만을 근거로 그림 그릴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네. 자연만이 무한히 풍요로우며 자연만이 위대한 예술가를 낳을 수 있지. 예술 창작상 여러 규칙에 장점도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시민사회를 찬양하는 말과 마찬가지일세. 물론 규칙에 따라 그대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몸이 건조하거나 저속하고 천박한 작품을 만들지는 않는다네. 그것은 세상의 규칙과 범절에 따라 판에 박힌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결코 이웃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몹쓸 악당이 되거나 하는 일이란 결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세. 그러나 그 반면에 모든 규칙은 아무래도 자연의 진정한 감정과 그 참된 표현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건 지나친 말이다. 규칙은 다만 작품의 제한을 할 뿐이며 불필요한 덩굴을 잘라낼 뿐이야. 이렇게 자네는 말하겠지. 좋아. 그렇다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네. 그것은 마치 연애와 같은 걸세. 어떤 청년이 한 처녀에게 홀딱 반해서 매일같이 그녀의 곁에 붙어 살다시피 하면서 자신이 그 처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쉴 새 없이 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력과 재산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치세. 거기에 한 사람의 속물, 이를테면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걸세. 우아한 젊은 신사여, 연애는 인간적인 일이지만 따라서 당신도 인간적으로 연애를 해야만 하네. 당신의 시간을 나누어서
일부는 사업에 돌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애인에게 바치도록 해요. 당신의 재산을 잘 계산할 것. 그리하여 필요한 경비를 따로 제쳐두고 그 나머지 몫으로 애인에게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왈가왈부하진 않아요. 다만 그것도 너무 잦으면 안 돼요. 애인의 생일이나 명절 같은 때에만 하도록 해요. 만약 청년이 그 충고에 따른다면 그는 유능한 청년이 되겠지. 나 역시 그를 관리로 채용하도록 어느 상급 관리에게나 추천할 걸세. 그러나 그는 애인으로서는 그것으로 끝장일세. 그리고 그가 만일 예술가라면 그의 예술은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거야. 오 친구여, 나는 자네들에게 묻고 싶네. 어째서 천재의 물줄기가 둑을 부수고 콸콸 흘러와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일이 이렇게도 희귀한가? 사랑하는 친구여, 그 천재의 물결이 흘러내리는 양편 기슭에는 속된 무리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정자나 튤립 꽃밭이나 야채밭이 허물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 제방이나 수로를 만들어 닥쳐올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걸세. 5월 27일. 아무래도 내가 너무 열중해서 비유와 연설을 늘어놓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 아이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자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잊은 것 같네. 어제 편지에서 자네에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대로 나는 회화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 쟁기에 걸터 앉은 채 2시간이나 그대로 있었다네. 이윽고 저녁 때가 다 되었을 때 가정주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그 아이들에게로 급히 다가왔지. 아이들은 그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얌전히 있었던 거야. 그 여자는 한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보고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더군. 필립, 너 정말 착하구나. 그리고 또 나에게도 눈인사를 했네. 나도 눈인사를 하며 일어나서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들의 어머니냐고 물었다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큰 아이한테 흰빵 반쪽을 준 다음 갓난 아기를 안아 올리더니 어머니다운 애정을 담아 키스를 하더군. 그녀는 말했네. 이 필립에게 아기를 맡겨놓고서 제일 큰애만 데리고 시내에 갔었지요. 흰빵이며 설탕, 죽을 술, 냄비를 사려고요. 보니 뚜껑이 떨어져서 열린 그 바구니 속에 그 물건들이 다 들어있었네. 한스, 이것이 갓난아기의 이름이었네. 한스에게 오늘 저녁에 수프를 끓여주려고요. 남은 죽을 서로 먹으려고 필립과 싸우다가 개구장이 큰아이 녀석이 어제 냄비를 깨뜨려 버렸거든요. 그 큰아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나는 물었지. 풀밭에서 2-3마리의 거위를 뒤쫓고 있노라고 그녀는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큰 아들이 뛰어나오더니 바로 아랫동생에게 개암나무 가지를 선물하는 것이었네.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녀는 그 마을의 학교 교사의 딸이며 그녀의 남편은 사촌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스위스에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모두들 어떻게든 해서 남편을 속이려 한 거예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네. 남편이 편지를 몇 번이나 내었는데도 답장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인 직접 떠난 거지요. 언짢은 일이나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남편한테서 도무지 소식이 없어서요. 나는 그녀와 그대로 헤어지기가 서운해서 2 아들에게 1크로이짜르씩을 주고 갓난 아이를 위해서도 1크로이짜르를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시내에 나가거든 수프에 곁들일 흰 빵을 사다 주라고 말했다네. 그런 연후에 우리는 헤어졌어. 사랑하는 버시여, 고백하거니와 도저히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속의 동요도 진정되곤 한다네. 그들은 안락한 평온 속에서
그들의 비좁은 생활 범위 속에서 그날그날을 그저 살아가며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겨울이 왔구나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그때 이후로 나는 곧잘 그곳에 간다네. 아이들은 이제 나하고 아주 정이 들어서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는 설탕을 얻어먹고 저녁 때는 버터빵과 우유를 나눠 마시곤 한다네. 일요일에는 그들에게 일크로이제르식을 꼭꼭 주기로 하고 있네.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거기 가지 못했을 때에는 레스토랑 안주인에게 나 대신 그들에게 돈을 주라고 부탁을 해두었네. 아이들은 나하고 여간 정이 든 게 아니어서 스스럼 없이 나에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준다네. 특히 마을 아이들이 많이 모였을 때면 그들의 드센 감정과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준다네. 아이들이 이 훌륭한 신사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해서 애들의 어머니가 무척 신경을 쓰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일이 나로서는 힘이 들었다네. 5월 30일. 지난번에 내가 그림에 대해서 말한 것은 문학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네. 멋진 대목을 찾아내어 그것을 대담하게 표현하면 되는 걸세. 그렇게 하면 물론 적은 말로써 많은 것을 나타낼 수가 있지. 내가 오늘 목격한 광경을 그대로 묘사한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가가 될 것이 틀림없네. 그러나 문학인이 신이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연현상 그 자체의 흥미를 느끼면 됐지 구태여 그것을 손질할 필요가 어디 있겠나. 이러한 전제를 늘어놓았다고 해서 그야말로 대단한 일을 기대한다면 자네의 그 기대는 완전히 어긋날 걸세. 그토록 나를 열중시켰던 것은 어느 농가의 한 젊은 농사꾼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야. 내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느 때처럼 자네는 또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아무튼 그 무대는 역시 바라임인데 진기한 일은 언제나 바라임에서 일어나니 참 희한한 일이지. 몇몇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네. 나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았으므로 핑계를 대고 한데 어울리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었지. 농사꾼 차림에 한 젊은이가 그 근처의 농가에서 나오더니 지난번에 내가 걸터 앉아서 스케치를 했던 그 쟁기를 손질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고치기 시작했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 흥미가 갔기 때문에 몇 마디 말을 걸어 그에게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지. 우리는 곧 가까워졌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늘 그렇지만 금세 친해지고 말았지.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어떤 과부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데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네. 그 안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서 칭찬을 늘어놓는 것을 보고 나는 곧 이 청년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안주인을 사모하고 있음을 알아챘지. 그의 말에 의하면 그 안주인은 이제 젊지도 않지만 첫 결혼에서 너무도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에 재혼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었네. 그의 말투로 미루어 그 안주인이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이 아름답고 매력있는 존재이며 또 첫 결혼에서 겪은 쓰라린 사념을 지워버리기 위해서도 그녀가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 수 있었네. 이 청년의 티없는 연모의 정과 그 사랑과 성실성을 그대로 자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되풀이해야만 하겠지. 만일 나에게 천재적 시인의 재질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의 표정,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며 남몰래 불길을 간직한
그의 눈초리를 역력히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을, 아니 아무리 위대한 시인이라도 그의 태도와 표정 속에 어려있는 부드러움을 그대로 표현하긴 힘들 거야. 내가 아무리 묘사한다고 하여도 결국 졸렬하게 짝이 없는 글이 되고 말 것이네. 특히 내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내가 자기와 안주인과의 관계를 불륜으로 생각하지나 않을까, 안주인의 정숙한 처신을 의심하지나 않을까 하고 그가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었어. 안주인의 얼굴 생김새며 젊음의 매력은 이미 사라졌는데도 꼼짝없이 자기를 사로잡는 그녀의 몸매에 대하여 얘기하는 그 청년의 태도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나는 다만 마음속으로 되풀이할 수 있을 뿐일세. 여태껏 안타까운 욕정과 뜨거운 소망이 이토록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도 꿈꾼 일도 없다네. 이러한 순수성과 진실을 생각하면 내 영혼은 그 심층으로부터 불타오른다네. 그토록 성실하고 사랑에 넘친 모습은 어디를 가나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네. 마치 그 불꽃이 나에게 옮겨 붙기라도 한 것처럼 숨가쁘고 애가 탄다네. 이런 소리 한다고 나를 나무라지 말게. 나는 될수록 빠른 시일 안에 그 여주인을 한번 만나볼 작정이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그녀를 만나는 건 피하는 게 낫겠네. 애인의 눈을 통하여 그녀를 보는 편이 나을 것 같구만. 직접 보면 지금 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녀와는 딴판일 우려가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환상을 무엇 때문에 깨뜨려 버릴 필요가 있단 말인가.